네, 먼저 와 계셨네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는데요. 네. 수현 씨, 잘 지냈어요? 그럼요, 전 잘 지냈죠. 바쁘시다던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연극도 하고 또 합창도 해서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네, 연극도 하고 합창도 하셨구나. 요즘 정말 재밌으셨겠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장애인 극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에 직접 이제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올리는 이런 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연극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딱딱한 교육 형태가 아니고 공연을 통해서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중해서 잘 보고 또 흥미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반응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곤 했거든요. 근데 항상 어렵고 딱딱해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게 항상 아쉽고 또 궁금한 점이 많은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이제 다른 곳에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장애인이나 또 내 직장에 있는 장애인 동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수현 씨. 혹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최근 이슈였나? 제가 그 직장 내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정 의무화가 시행되었거든요. 네.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을 꼭 이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미만의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지켜야 되는 거겠죠? 네, 정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업주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한마음복지관 이렇게 두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장애인 인권센터예요. 장애인의 권리 증진, 그리고 인식 개선, 또 공공일자리 사업까지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 이렇게 성남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로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이렇게 네.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장애의 정의와 또 장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수연 씨는 혹시 장애인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장애인 하면 일단 신체 일부가 조금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잘 알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제 장애인을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 정신 기능의 결함이 발생해서 스스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없거나 전혀 갖출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신체 기능에 이제 기능 제약이 있고요. 또 손상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와 그리고 사회적 장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결함이 발생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혹시 수연 씨는 우리나라 그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장애인 인구요? 네. 잘 모르겠어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장애인의 수가 267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5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중에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네.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가 네, 네, 그렇게 네.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 발생한 그 시기라든지 그 원인으로 후천적 장애냐 선천적 장애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선천적 장애는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시작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또 후천적 장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예기치 못하게 질병이나 사고 등을 이유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고령화도 후천적 장애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 안 좋았던 것은 또 더 악화되고 그렇지 않았던 것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령화가 좀 급속화되면은 장애 인구가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후천적 장애가 그렇게 많다는 거, 또 고령화도 장애의 한 종류가 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이제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장애는 이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애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 유형도 이렇게 많고 오늘 정말 벌써 이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문제요? 장애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저 이거 예전에는 제가 일반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또 일반인이라든지 정상인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법과 제도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용어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네. 혹시 수연 씨는 고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고용이요? 네. 한 사람이 노동을 하면 그거에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 그게 바로 고용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이 경제 활동이란 게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그런 행위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이런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역량도 이렇게 높이게 되고 또 수연 씨나 저처럼 이렇게 인맥도 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고용을 할 때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점을 좀 깊게 볼까요? 그 사람을 보겠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또 뭐 인품이라든지 뭐 성실한지 이런 걸 보겠죠.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고용이 꺼려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장애입니다. 그럼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고용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장애인들은 이제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그리고 사회적 접촉의 확대, 그다음에 자아 의식의 강화, 그리고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을 보면 장애인 기본권이라고 하죠. 네. 생존권이나 노동권이 포함된 그런 기본권의 보장이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그리고
고용의 평등 추구 이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장애인 고용 의무제 이게 요즘 또 이슈던데 그거 어떤 건가요? 들으셨구나. 네. 우리나라 헌법의 32조에 보면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또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이게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그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무제가 좀 잘 지켜지면 좋은데 막상 시행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키려는 고용주도 있는데 또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그런 고용주도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달성한 그런 고용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이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고용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럼 장려금, 부담금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조금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늘어났나요? 네.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이게 법적인 기준을 조금 높여서 그러니까 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자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 의무화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보다는 이제 경증 장애인이 좀 이제 선호되고 네. 그리고 여성 장애인보다는 남성 장애인의 취업률이 또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여성 장애인들은 이런 장애인 고용에서도 좀 대접하지 못하는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해야 할 그런 과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보호 조치 이런 네. 것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런 취업 지원 체계의 그 구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법과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짜 인식 개선,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초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네. 또 직장이라든지 공기업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을 대할 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또 내가 잘 해주고 싶은데 그게 혹시 오히려 해가 되면 어떡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나 고민들이 이 의무화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수연 씨, 우리 그 장애인을 대할 때 그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에티켓이요? 네. 저 진짜 그거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네. 잘 됐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팔을 잡아당긴다든지 뭐 말을 건다든지 이러면 좀 놀라거나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시각장애인과 동행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팔꿈치를 잡게 해서 반보 정도 뒤에서 따라오게끔 하는 게 이제 알맞는 방법이고요. 네.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편의시설은 먼저 사용하게끔 좀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이런 신도림같이 복잡한 역에 보면은 항상 휠체어 장애인보다 먼저 막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한참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편의시설은 장애인부터 먼저 사용하게끔 해주는 게 좋고 또 만약에 휠체어를 이제 턱이나 계단에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휠체어의 뒤에 서서 휠체어를 이렇게 자신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무게 중심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뒤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뭐 계단이라든지 턱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게 안전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계단이 많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올라간다는 게 힘들죠. 아무래도 그렇죠.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을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이동하면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장애인분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동정의 대상이나 이렇게 여기고 시선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도 다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정을 받는 존재구나 이런 또 느낌이 들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장애인분들을 만나도 이제는 이런 에티켓을 알면 조금 더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요? 그거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하는 그 법 맞나요? 맞아요. 어. 근데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원래 정식 명칭이 또 따로 있어요. 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아니면 뭐 장차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1조에 보면은 그 법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이런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과 그리고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길게 나와 있어요. 정의가 정말 기네요. 그럼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장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전동 스쿠터 아니면 전동 휠체어, 뭐 안내견, 그리고 흰지팡이, 음성 신호기, 뭐 보청기 이게 다 보장구에 해당하거든요. 아. 이런 것의 사용을 이제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요.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한 그런 버스 기사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저상버스 운전자가 장애인 그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사용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직장에서도 이런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또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고용주가 이제 장애인 직원에 대해서 비장애인 직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편의 제공을 보면은 장애인의 그 보조 도구, 그러니까 보조 기구의 운영이나 설치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활이나 치료 등을 위한 근무 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이 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도 매뉴얼과 또 참고 자료 등의 이런 변경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 기구의 설치나 또 낭독자, 수화 통역자 같은 보조인의 설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이제 접근성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주변에 아는 분 중에 이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냥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 휠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려면 평지나 경사로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시설을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시다가 나도 저기 맛집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가자고 하시길래 저도 그냥 겸사겸사해서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그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구로 나온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나와서 보니까 그 식당이 길 건너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횡단보도는 없고 육교가 있었는데 그게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횡단보도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무조건 이제 나올 때까지 쭉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길을 건너서 여차여차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식당 입구에 경사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입구에 경사로가 있으니까 이제 휠체어가 네. 글로 올라가서 네. 식당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그 경사로 위에 턱이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낮은 턱이 아니고 되게 높은 턱이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그 식당 이용을 포기하고 그냥 근처 식당에서 이용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 이 모두를 고려한 편의시설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이런 건축을 할 때에도 베리어 프리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경사로는 기본적으로 있고 또 문턱 같은 게 요즘은 아파트 이런 데 봐도 문턱 같은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문턱 꼭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턱만 없어도 이동하는데 정말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무장애 시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은 아니죠. 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또 뭐 임신부, 유모차, 뭐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뭐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될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다쳐가지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 불편한 경우에는 이런 무장애 시설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편리하겠죠. 네. 네, 말씀처럼 정말 장애물이 없으면 모두가 편하다. 이 말이 저한테는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장애인을 이제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런 문화를 잘 정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의 성공 사례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05년에 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었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 맞춤형 훈련 제도를 통해서 경기하고 충남 그리고 네. 경북 이렇게 사업장에 장애인들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전화 상담이나 점자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해요. 그렇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맞춤형 일자리지 않나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품질 테스트 공정에 장애인 전용 라인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장애인 그 직원들의 건강 관리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이런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맞춤형 복리후생으로 인해서 장애인 그 직원들의 능률도 오르고 또 퇴직률이라든지 또 이직률도 현저하게 낮아서 이런 성공 사례로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카페 전문점이거든요. 네. 아마 수현 씨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광고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지적 장애인이나 이런 청각 장애인들 같은 이제 중증 장애인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해서 또 취업도 시켜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하고 있고 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원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이런 복지관 이런 곳에 자리를 빌려서 카페모아라는 커피 전문점을 이제 설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시각장애인들 바리스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법정 의무화가 되지 않아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배려프리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승규 씨,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이 베리어 프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이 성남시에서 2022년까지 장애물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드는 그 목적으로 베리어프리 조성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뭐 노인, 임신부 등을 포함한 이런 모든 국민들이 개별 시설 및 그런 지역 시설들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 베리어 프리, 진짜 현실의 장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장벽도 얼른 다 허물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승규 씨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수현 씨가 좀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기쁜데요. 수현 씨,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럼 또 봐요. 네.